우리 군의 F-15K 전투기가 AIM-9X 공대공 미사일로 단숨에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는 도입 당시 미국이 운용하던 F-15E 전투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F-15K를 통해 2000년대 중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5세대 전투기의 등장으로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F-15K는 또 한 번의 성능 개량을 통해 2048년까지 우리 영공을 수호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압도적인 공중 전력과 제공권 확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한 이후 지상군을 투입하였으며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이래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잡지 못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실 한국 공군 전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로 양국의 공군력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제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공군의 우수성과 기술, 전술 교리를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아시아는 주변국들의 공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의 전력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조차도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빌미로 수호이 27, 미그 29 등을 보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군도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공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주변국의 공중전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전장에서 제공권은 전투의 양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전투기 이외에도 폭격기나 공격 헬기 등 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공권을 빼앗기는 순간 해당 국가의 지상군은 별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탈리아의 군사학자 줄리오 두에가 제공권이란 군사저서를 집필한 이래 전 세계의 전장은 공군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술기 전력만 살펴보더라도 180대 이상의 F-22 랩터를 필두로 500대 이상의 F-35, 200대 이상의 F-15EX, 800대 이상의 F-16 계열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F-35와 F-15EX는 아직도 추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각에도 보유 전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F-22 랩터 이전에 세계 최강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활약했던 F-15CD가 주방위군으로 이전 및 퇴역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이니 미국 공군의 강력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반면 한국은 39대의 F-35를 필두로 59대의 F-15K, 165대의 F-16 계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F-15K와 131대의 KF-16은 각각 해당 계열의 최신 기체인 F-15EX와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어 전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120대 KF-21이 전력화되면 노후화된 KF-5를 모두 퇴역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전력을 미국과 비교한다면 F-35는 미국 대비 약 7% 수준을 보유한 셈이며 20대가 추가되어 59대를 운용하게 된다면 미국 대비 11%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보다 더욱 빠르게 F-35 물량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의 5세대기 보유량이 미국과 더욱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며 현대공중전에서 5세대 전투기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KF-21의 블록3 개량 또는 F-35 직도입 등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F-15 계열과 F-16 계열 전투기는 한국이 미국 대비 각각 20%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나름대로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공대공 능력을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와
호각 이상의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만큼 전투기 전력은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다만 지금껏 한국 공군은 전투기를 보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원 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11년이 되어서야 2737 조기 경보기 4대를 도입하였으며 공중급유기도 201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되는 등 뒤늦게 지원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식 전력까지 합쳐 47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고 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경보, 정찰, 수색, 지휘 등을 위한 특수임무 항공기를 170대 이상 운용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 공군은 지원 전력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투의 승패는 무기 체계의 우수성에 의해 갈리지만 전쟁의 승패는 보급과 지휘에 의해 갈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로 지원 전력의 중요성을 낮잡아 봐서는 안 되며 한국 공군의 작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력도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나날이 커지는 중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전투기 전력은 공대공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신규 전력 강화와 노후 기종 퇴역 등을 고려하면 최소 60대 내외의 전투기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전투기 수량은 못해도 420기 이상입니다. 이는 현재 공군이 보유한 조종사 현황, 전투기 가동률, 주변국의 공중전력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유할 예정의 F-35와 KF-21까지 합쳐도 4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FA-50은 제공권 싸움이 어려운 경전투기이며 퇴역을 눈앞에 둔 KF-5 등을 제외하면 F-35, F-15K, KF-16, KF-21처럼 적 전투기와 제공권 싸움이 가능한 전투기는 360대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지금의 평가와 전력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KF-21의 블록1-2 전력화가 완료된 다음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KF-21의 블록3, KF-21EX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일각에선 이제 겨우 블록1 생산에 들어간 KF-21의 5세대기 개량을 언급하면 이를 폄하하려는 언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주요 기술을 연구하더라도 2030년대에 예정대로 KF-21 블록3가 전력화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KF-21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기 개량을 위한 외형 설계에 집중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KF-21의 개량을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여 레이더 피탄 면적을 낮추고 동체 내부에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며 한국은 KF-21 블록3 이외에도 다양한 성능 개량형을 통해 부족한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군이 성능을 개량하기로 결정한 F-15K만 하더라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모든 기체를 개량한 후 2048년까지 사용할 예정인 만큼 우리 군은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계속해서 후속 기종 전력화를 고민해야 하고 그래야만 퇴역하는 전투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공군 전력은 언제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공중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공군과의 연계작전이 더욱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육군이나 해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면 짧은 공중거리를 통해 중국 공군의 화력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되며 공군의 활약이 절대적인데요. 한국이 중국 공군과 교전을 치른다면 최소 64대의 제니10을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공군 부대를 완편하게 되면 32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는데 북부 전구 예하에 편제된 중국 공군 중 제니10을 사용하는 부대는 2개이니 한국은 최소 64대의 중국 제5세대기를 저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조차도
최소한의 수량을 상정했을 경우이며 유사시 중국군 예하의 다른 공군 부대에서 제니10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 공군이 상대해야 할 적성국의 5세대 전투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공군이 중국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F-35와 KF-21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입니다. F-35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고 선회력 등 전반적인 기동성 지표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공중에서 매복하지 않는다면 기동성이 뛰어난 제니10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F-35가 우수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적기를 추적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KF-21이 F-35의 부족한 기동성을 보완하며 적기를 요격하는 연계작전을 구사한다면 한국 공군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도 손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교전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기동성 측면에선 F-35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임무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KF-21의 전력화를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우수한 지대공 미사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데 반해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여 방공 밀집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투기 간의 공중전과 더불어 지상에서 중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한국 공군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전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선 공중전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공권의 전략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중국은 항공굴기를 내세우며 자국의 전투기가 미국과도 자웅을 겨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KF-21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국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공중 전력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0일 KF-21 1200억 영상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며 납부를 약속한 최초의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데 도합 8조 1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인도네시아는 이 중 20%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세세한 계약 조건을 다듬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금액은 최종적으로 1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80%의 개발 비용은 한국 정부와 카이가 각각 6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이 4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줄어든 금액만큼 기술 이전을 덜 받는 걸로 계약을 조정했지만 2024년까지 납부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아직도 2천억 원에 육박하며 연평균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납부된 분담금을 살펴보면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단두 차례 2019년과 2024년에만 이루어졌으며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는 2018년을 비롯하여 3차례가 넘습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에 나머지 자녀 분담금이 완벽하게 납부되지 않을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한국의 서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KF-21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서한을 10여 차례나 인도네시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단 3차례만 답신을 보냈으며 그중 2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미납금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답신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전히 KF-21의 공동개발금 납부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KF-21의 개발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아직도 이러한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할인받은 나머지 1조 원의 분담금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KF-21의 총개발 비용이 절감되면서 한국이 4,700억 원 수준의 금액만 추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천억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면서도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히 카이가 추가 납부할 1,200억 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카이의 작년 영업이익은 약 2,400억 원인데 전투기 개발로 인해 1,200억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방산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내는 현 시점에서 개발 비용 부담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KF-21의 수출 성과를 올리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게 될 여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예정대로 KF-21 생산에 돌입할 것이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뻔뻔한 태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기업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PTDI는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PTDI는 기존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 이후부터는 자신들도 생산 라인에 가담하여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의 물량을 직접 생산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분담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과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PTDI의 행보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2026년까지 나머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압박할 전략적 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준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할 48대의 물량과 안정적인 공동개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블록1과 블록2를 모두 합쳐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만큼 대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KF-21을 개발하자마자 곧바로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이를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 물량을 손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공동 개발을 알린 첫 프로젝트가 KF-21이었다 보니 향후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서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한국의 공동 개발 관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쉽게 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확실한 고객으로 만들고 KF-21의 수출 물량을 증대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48대의 물량이 없더라도 충분히 KF-21의 대당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무기 도입을 시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KF-21의 홍보 효과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우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KF-21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KF-21의 다른 파트너도 많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군사분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중국산 무기의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한국산 무기의 도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FAO-10을 비롯하여 각종 호위함을 연달아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매우 두터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최대 40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자국의 공군 현대화 사업에 KF-21을 주요 후보로 올려놓고 있으며 중국 전투기와 효과적인 교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경제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한국과의 신뢰도와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KF-21의 주요 수출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한국이 이러한 공동개발을 제대로 진행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엿보였다는 건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나 개선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불거진 문제들을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일으킨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물은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KF-21은 지금껏 1000번의 시험 비행에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발 지연과 개발비 폭등이라는 문제조차 없었던 완벽에 가까운 과정을 보여준 최신 전투기입니다. 유일한 오게티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파행이었는데요. 부디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KF-21의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